오빠 분명히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잖아. 쌍둥이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의 오빠를 향해 손가락질하고는 혀를 차고 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가족 구성원인 삼남매지만 어째서인지 그러한 삼남매의 옆에는 부모님으로 보이는 어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의 계단을 전부 내려온 쌍둥이 여동생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오빠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오빠로 보이는 한 외국인 남성은 이제 내 말을 믿어주겠어라며 갑자기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동생들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삼남매는 이곳 한국의 지하철 상가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3남매 중 제일 막내인 라미르라고 합니다. 스페인라는 나라와 저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한국 이름인 미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기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은 대부분 저의 스페인 이름보다는 미현이라는 한국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미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뿐만 아니라 석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빠, 그리고 다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 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한국의 끝자리 이름을 통일해 새롭게 한국식 이름을 지은 저희 삼남매는 지금은 아프고 힘든 추억이 있던 나라 스페인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물론 어린 나이인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루어진 저희 삼남매는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나이이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에는 왜 이제서야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말을 거의 매일 할 정도로 저희 삼남매는 이곳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태어난 저희 삼남매는 각각 1년 차이의 시간을 두고 태어난 매우 특이한 삼남매였습니다. 힘들게 저희를 낳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처음 자식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나 많은 자식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원하지 않던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다소 불운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는 어째서인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일 밤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시작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오빠와 언니까지 그저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알 수 없는 피해를 받아야만 했죠.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밥을 전혀 주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저희를 가족 구성원에 등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서 가족 구성원의 문서에도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점점 커갈수록 알게 된 이러한 불운한 가정 환경은 저희 삼남매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당연하게도 스페인의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저희 삼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방치된 채 그저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밖을 걸어 다니며 시간을 보낼 뿐 아무런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삼남매는 마을에서 더러운 아이들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때쯤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 아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저희 남매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직전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굉장히 작은 원룸 형식의 주택으로 옮기셨고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살자며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시고는 자신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거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약 9살이 조금 넘은 나이인 그때부터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는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스페인에서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결국 그나마 저희 남매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던 오빠만 정식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언니는 그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인근 봉사단체에서 먹을 것을 받아오는 정도만의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약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 오빠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었고 저와 언니도 영양실조 때문인지 매일 밤 두통을 앓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악몽과도 다름없었던 부모님을 찾지는 않았고 결국 저희 삼남매끼리 힘을 내서 살아보자는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삼남매에게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빠는 일하러 나가고 저와 언니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도저히 올 사람이 없어서 조금 의문스럽기는 했지만 저와 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곳에는 약 2년 동안 저희를 버리고 사라졌었던 부모님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양인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는 그 동양인의 부부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치 저희를 굉장히 자주 만난 듯 알 수 없는 거짓말을 하며 저와 언니의 경계를 풀어주려고 했고 젊은 중국인 부부는 어색한 스페인어를 하며 저희를 입양하고 싶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저와 언니는 부모님에게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대체 지금의 상황이 뭐냐며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와 언니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오빠에게도 주겠다면서 정말 부모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설득을 시작했고 어차피 부모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저와 언니는 차라리 중국인 부모에게 입양을 가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젊은 중국인 부부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에 저와 언니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약 10분이라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오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부모님, 그리고 중국인 부부는 꽤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없는 고함 소리도 들려왔고 결국 부모님은 방에 있던 저와 언니를 노려보고는 집 밖을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삼남매는 그 중국인 부부에게 정식으로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와 언니에게 돈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입양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이지만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와 언니를 안아주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삼남매는 전보다 더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내던 중국인 부부는 오빠와 언니를 밤낮 가리지 않고 농장의 인부로 이용하며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제일 막내였던 저에게는 매일 이른 아침 나가서 길거리에 돈을 받아오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인 부부분들은 농장의 값싼 노동력을 위해 저희 삼남매를 입양했던 것이었고 돈을 받은 진짜 부모님마저 처음 오빠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을 어기고 그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중국인 입양 부모님의 농장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저와 언니는 그래도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고 오빠는 항상 그런 저와 언니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과 함께 절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며 저와 언니를 혼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저와 언니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 입양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농장의 힘든 일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인 입양 어머니께서 저와 언니에게 혹시나 길을 가다가 한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즉시 도망치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인 입양 부모님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나라라는 말과 함께 한국이 엄청난 후진국이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저와 언니는 중국인 입양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약 2년여의 시간 동안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잔소리와 이상한 말을 하는 입양 부모님도 여느 부모님과 다를 것 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했고 저와 언니는 점점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빠는 그런 저와 언니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매일 밤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농장의 일이 끝나고 매일 새벽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이 집에서 도망치자며 저와 언니를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언니와 저는 완전히 그 중국인 입양 부모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버린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집에서 도망치자는 오빠의 말을 수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던 시간, 오빠가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집에 있던 저와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자는 오빠의 여자친구인 한국인 언니분이셨죠. 계속해서 중국인 입양 부모님에게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왔던 제 언니는 너무 놀라 오빠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피하려고 했지만 오빠의 한국인 여자친구분께서는 저와 언니에게 한국은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며 그 중국인 부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한국인 여자친구분이 들려주는 경험과 핸드폰의 영상들은 정말 중국인 부모님께 들어왔던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페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멋진 도시였고 길거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반짝이며 매우 안전한 그런 나라였죠. 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빠의 한국인 여자친구분은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에게 여러 개의 옷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의 이상한 중국인 입양 부모님과 스페인을 떠나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면서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더군요. 자꾸만 저와 언니를 설득하는 오빠와 수영 언니의 이야기에 저와 언니는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고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한국이었지만 결국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서로 돈을 모으며 정식 비자, 이민을 준비하자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죠. 그때 당시 3년이 지나면 오빠는 19세가 넘는 나이가 되는 것이었고 저와 언니도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저와 언니는 그저 오빠와 수영 언니가 시키는 대로 매일 밤 농장 일이 끝나면 힘든 몸을 이끌고 다른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빠와 똑같이 돈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나날이 지속되어 갈수록 지금 중국인 부모님께서 잘해주시는데 굳이 이곳을 떠나야 될까라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고 계획했던 한국 이민으로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러한 의지는 꺾여만 갔죠. 그럴 때마다 오빠의 남자친구인 이 언니는 저와 언니를 설득했고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도망치려는 계획을 잡은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 도망치기로 했던 저희 3남매는 중국인 부모님께서 잠든 기회를 틈타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약 1시간 정도를 걸어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수영이 언니를 만날 수 있었죠. 수영이 언니는 저와 언니를 안아주며 울음을 터뜨렸고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며 저와 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서도 만약 중국인 입양 부모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더 후진국이거나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결 마음이 놓이면서 중국인 부모님께서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미소를 띤 채 공항의 여유를 즐기기 바빠 보였고 이미 공항에는 저희 3남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 외국인들이 각자의 사진을 찍으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짧은 공항 구경을 끝내고 수영이 언니의 손에 이끌려 수영이 언니가 운영하고 있다는 옷가게를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에는 사실상 인생에서 처음 이용해 본 한국의 지하철이 너무 쾌적하고 조용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수영이 언니는 한국의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저와 언니 그리고 오빠에게 길을 안내해주며 앞장서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눈에는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물체의 수영이 언니에게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수영이 언니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한국의 지하철과 지하상가 근처에서 운영되는 공용 공기청정기라며 설명을 해주더군요. 살면서 너무 비싼 공기청정기에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에는 그러한 디지털적인 공기청정기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한국의 지하상가는 제가 실내에서 지내던 순간보다
더 깨끗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엄청나고도 깨끗한 공기청정기 공용시설에 저는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곧바로 파악해버렸고 언니 또한 저희 손을 잡고는 느끼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선진국의 나라 한국에 온 게 무척 다행이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중국인 입양 부모님께서는 항상 한국의 길거리에는 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수영이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 옷가게는 상점 밖에 외부로 옷을 진열해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곳에 있던 지하철 이용객 한국인들은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에도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다시 가게에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 입양 부모님께서 했던 모든 말들과 한국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평범한 일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더는 저희 3남매를 보호해줄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기는 했지만 그러한 빈자리를 수영이 언니는 채워주기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했고 저와 언니 그리고 오빠도 금방 한국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점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고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친 뒤 저와 언니는 곧바로 수영이 언니를 도와 지하상가 옷가게의 운영을 돕기 시작했고 너무나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그동안 스페인과 중국이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상가에 옷가게가 있어서 호흡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항상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의 지하철 공기청정기는 이러한 저의 걱정을 완전히 잠재워 주었고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공용시설이라는 것에 한국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던 저희 3남매는 오빠와 수영이 언니의 결혼으로 정상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었죠. 수영이 언니의 한국인 부모님께서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저희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고 그동안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라며 불고기와 밥을 해주셨던 그날은 아직도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따뜻한 기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한국식 이름도 생긴 지금 오빠는 이 언니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저와 언니는 그러는 사이 조금씩 취업을 준비하며 마음 편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불안정했던 지난날의 과거와 달리 그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은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보상받는 것 같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국 기업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한 프랑스인 여성이 진지한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보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다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헤이젠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연애만 5년을 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걸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긴 시간을 함께 견뎌낸 남편과 저에게는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면서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더군요. 임신하는 내내 남편과 저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아이로 자라날까 궁금해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듬직한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씩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딸이 낳았으면 한다고 했어요. 출산이 다 되어갈 쯤 아이 옷도 미리미리 구입해서 옷장을 가득 채워놨고 아이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며 태어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홍분홍한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빼닮았는지 제 얼굴을 빼닮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오뚝한 코를 가져서 훗날 미인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육아의 연속이었어요. 바쁘다 보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부터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육아 초보였던 저는 그저 지나가는 증상쯤으로 여겼었답니다. 별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모유를 먹이면 자주 토하는가 하면 아무리 먹여도 배가 차지 않는 듯 칭얼거리곤 했거든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매번 묽은 변을 쏟아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생아들에겐 흔한 일이려니 했는데 아이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모유만 갖다 대면 먹지는 않고 울기 바쁘더라고요.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유명하다는 병원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소아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할 것 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를 시켰어요. 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한 달도 좋게 넘게 걸리더군요. 하지만 한 달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려서 결과를 들으러 가면 어떤 병원이든 아이의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거든요. 의사들은 마치 짠 듯이 입을 모아 아직 어려서 적응하는 과정일 거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이러다간 아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질 게 눈에 선했거든요. 병원을 전전하느라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남편과도 매번 싸우기 바빴어요.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매일 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못 자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상태가 더 안 좋아져 포동포동해야 할 볼이 점점 오목하게 파이기 시작했어요. 쏙 들어간 눈에 헬스케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답답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절친한 친구 이니스의 집이었습니다. 그 애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니스는 울먹이는 저를 꼭 껴안아주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줬어요. 그때 얼마나 한없이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그 애는 프랑스의 병원들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병원을 다녔을지 걱정해 주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던 이니스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문득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 병명조차 알 수 없다면 차라리 해외 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료 쪽으로는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설령 해외로 간다 해도 어느 나라에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눈치를 읽었는지 이니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한국 병원은 어때? 한국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어요. 프랑스를 제외한 의료 선진국이라면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떠오르는데 왜 하필 한국 병원을 추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니스는 자기 남동생이 한국에서 백혈병 투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동생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한국에서 빠른 검사 시스템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빠른 진료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니스도 검사 결과가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니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의료진의 실력이 출중해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병원비가 프랑스의 반값보다 더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솔직히 소중한 저희 아이이지만 매번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검사를 받을 때 나오는 비용을 쉽게 댈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다 이니스는 한국 병원의 입원실도 쾌적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서 입원 생활이 편했다고 알려줬어요. 과장 좀 보태서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점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더 늦기 전에 한국에 가서 아예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니스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 한국인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받은 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그전부터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땐 프랑스 국적을 가진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규모가 큰 항공사인 만큼 전 세계 곳곳에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국적의 동료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비행을 거듭하던 어느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비행 스케줄은 파리 공항을 출발해 루앙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내 업무의 한창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유독 날씨가 험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저희가 탄 비행기가 그만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고 만 거예요. 그 난기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기류는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데다가 난기류가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객실 선반에 들어있던 승객들의 짐들이 떨어지는 건 꽤나 자주 있는 일인데 그날만큼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아예 음료수 카트가 허공으로 날아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차가운 금속재 카트였는데도 그렇게 천장으로 확 떠버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한 다른 승무원의 몸이 천장과 벽에 처참하게 부딪히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데다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해서 기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지금껏 항공사에서 일하며 여러 번 난기류를 겪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라 아무리 베테랑인 저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손발이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더군요. 물론 회사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 꾸준히 교육을 시켜왔어요.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은 물론이고 위급한 순간에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덕분인지 머릿속으로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 행동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훈련 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군요. 손부터가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눈에 띄는 거 있죠. 한국에서 온 태희는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태희 씨는 승무원 경력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신입이었거든요. 태희 씨조차도 이런 강도의 난기류는 처음 겪어봤을 텐데 태희 씨는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믿음직함과 침착함은 저마저도 안심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태희 씨는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한 뒤에 통로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카트를 치우려다가 발목을 크게 삐어버렸어요. 카트에 부딪힌 발목은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태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로를 가로질러 승객들을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고통에 찡그린 표정을 감추려 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태희 씨는 기체가 안정될 때까지 쉴 새 없이 통로를 오갔어요.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상처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제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희 씨가 그 이후에 4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희 씨 덕분에 몇몇 승객들만 다치는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태희 씨에게서 느꼈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니스를 만나 한국 병원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저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치료하면 어떨까 하고 살며시 제안을 했어요. 이니스에게 들은 이야기를 줄줄 퍼대니 남편의 눈빛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매일같이 앓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남편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조차도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병원을 전전하며 좋아지지 않는 아이의 상태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개발자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일하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리며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흔쾌히 배려해 주시면서 아이의 쾌유를 빌어주셨다고 하더군요. 떠나기 전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아이의 건강을 되찾는 게 우선이라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짐을 싸고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낸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제발 한국에서는 아이의 병이 무엇인지 발견돼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아본 카쉐어링 앱을 설치하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몇 번 터치만으로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했답니다. 빌리는 것도 간단했지만 정작 놀라운 건 대여한 차량들의 상태였어요. 말끔히 세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청결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기는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유든 분유든 아마 다 소화를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꼭 특수 분유를 먹어야만 한다는 말씀에 머리가 띵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만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얼굴도 하얗게 질려서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저희를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한국에서는 특수 분유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프랑스의 10분의 1 수준이라서 부담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분유라도 먹여보라는 말씀에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진단도 받을 수 없이 모두 이상 없다고만 말을 했었거든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특수분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모양으로 보였어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옆에 바짝 붙어 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특수분유에 대해서 알아본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분유를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직접 장을 보러 다니기보다는 인터넷 배송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배송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인터넷 배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배송이 빠를지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희는 쿠팡이라는 앱을 깔아서 특수분유를 주문해 봤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저희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주문한 그 분유가 말끔하게 포장되어 곱게 놓여 있었거든요. 밤사이에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좋기 일주는 걸리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장소가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다행히 일정이 따로 없어서 남편한테 차를 써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이미 면접을 간 상태였는데 저는 달력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오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병원이 꽤 멀리 있어서 차로 갔어야 했었지만 이미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간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 문득 전에 읽었던 어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읽었던 기사였는데 그 기사는 어떤 한 외국인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한국 지하철만 타보고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지하철인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기자가 한국을 좋아하는 나머지 과장해서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침 한국인이 직접 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를 데리고 지하철역을 타자마자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일단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은 물론 구석구석이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제게 너무 고마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하철 매표기에 외국어 선택 버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영어로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여관에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뿐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도 쓰여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한 게 인상 깊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아기가 몸이 약해서 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스크린도어 덕분에 승강장 공기가 맑고 쾌적해서 안심하고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장점이 있더군요. 바로 한국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서 있자니 다리가 금세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차 입구 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자리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전부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도 힘들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손짓 발짓을 본인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기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 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살짝 민망해서 괜찮아요? 라며 고개를 저었는데 할아버지는 자기도 괜찮다며 계속 앉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앉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는 사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저희 아이랑 놀아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답니다. 내릴 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아기와 저를 배웅해 주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꺼이 자리를 내주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문득 밖에 나가 걷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걷고 싶으면 그냥 걸으면 된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하는 거 있죠. 깜깜한 밤에 밖에 밤거리를 거니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약 올리는 거냐고 남편을 째려봤어요. 남편은 그 눈빛을 느꼈는지 한국의 밤거리는 프랑스랑은 다르다고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며 호신용품 같은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집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더군요.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저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정말 별일 없다는 듯 제 갈 길만 가더라고요. 게다가 밤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혼자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낮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음에는 같이 지하철을 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둘 다 한국행을 잘 선택했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희귀병을 앓는 아이에게 좋은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치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고민하게 됐답니다. 이 고마운 나라를 위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국 명소와 맛집에 대해서 글을 쓸까 하는데 혹시 저희 같은 외국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명소나 맛집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교되잖아. 한국이랑 중국은 가까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 거지? 여기 독일 출신의 여성이 한국에 막 도착을 했네요. 그녀는 잠시 후 한국 곳곳의 모습을 둘러보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그녀가 어떤 장면들을 봤길래 이렇게 놀라워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데미아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아에 있는 음식들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 나라마다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들에 직접 가서 음식들을 먹는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 먼저 방문했다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겐 잊지 못할 기억이 되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사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겁에 많이 질려 있는 상태였어요. 중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길거리를 거닐 때 길을 건너는 것조차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그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하시겠죠? 중국에서는 길을 건너려고 하면 이상하게 길가에 신호등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 차가 멈추질 않아요. 무조건 차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길을 한번 건너려고 하면 마치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손을 들면서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차들에게 알려주면서 가야지 겨우 차를 멈출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이 제가 손을 들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쌩 지나가기 일쑤였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쌩쌩 다니는 차들 사이를 여기저기 잘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거니까요. 길을 건너는 게 하도 무서웠던 저는 그래도 신호등이 있는 곳은 괜찮겠지 싶어서 신호등이 있는 곳을 간신히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서 길을 건너기도 했죠. 근데 신호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곳과 그닥 차이는 없더라고요. 애초에 신호등이 없는 것처럼 신호를 무시하면서 차들이 쌩쌩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중국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 자체가 서바이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지 다른 중국 사람들처럼 차를 잘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격하게 하더라고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도로 위를 달리는 걸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질주하듯이 속도를 정말 빠르게 내고 위험하게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운전하는 거 있죠. 아니, 중국은 속도 제한이 없는 나라인가요? 심지어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초록불이 켜져 있어서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때 건너는 건 애초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동차가 저를 향해서 클렉션을 굉장히 크게 빵빵 울리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중국에 머무는 내내 들었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하도 험난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 한국도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라서 똑같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더군요. 한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신호등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던 중국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리고 신호등 자체도 중국이랑 많이 달랐던 게 빨간불이나 초록불이 몇 초 뒤에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편리한 걸 넘어서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인들이 머리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답니다. 사실 이런 신호등은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도 아직 없거든요. 한 번은 한국에서 굉장히 넓은 도로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도로가 왕복 4차선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초록불 신호가 거의 1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처럼 차량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 보행자를 정말 많이 신경 쓴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넓은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 되기도 전에 차들이 정지선에 딱 맞춰서 정지하고 사람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중국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중국이었다면 분명히 신호를 무시한 채 쌩쌩 달려나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신호등이 독일인인 제 눈에 정말 신기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보고 있다 보면 그 사이에 다시 빨간불로 바뀌어 버려서 종종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신호등에는 바닥에도 지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세심한지 이런 편의시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대체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는 이런 신호등을 왜 도입하지 않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게다가 독일에서 봤었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삐 소리가 나는 소리 신호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동작하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제대로 된 복지국가 아닌가요?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잖아요. 이 지하철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비교되는지 정말 한국과 중국의 지하철을 모두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철을 탔을 때에는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어를 쓰지만 영어도 사용할 줄 알거든요. 솔직히 영어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영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중국 지하철에도 노선도에 분명히 영어 단어 같은 게 표시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영어 단어들이 제대로 확인해 보면 영어 단어가 아니라 중국식 병음으로 영어를 교체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는 단어는 서브웨이인데 이 단어를 잔이라는 단어로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든지 베이징 공항 J터미널은 터미널 2가 아니라 이하오 항젤러로 바꿔버린다는 식으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면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럴 거면 대체 영어를 뭐 하러 적어 놓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영어가 적혀 있는데도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거의 그림처럼 받아들여야 했죠. 안 그래도 중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혼란스러운데 어딘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 영어가 아니라 똑같은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생긴 단어를 찾으면서 돌아다녀야 했으니까요. 중국의 지하철에 있는 단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가 분명히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서 사람들이 땀을 흘릴 만한 날씨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 냄새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설명해보자면 마치 사람이 오랫동안 씻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라고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를 감지 않았는지 다들 머리가 기름져 있는 건 물론이고 여름이 아닌데도 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국 지하철 특유의 냄새 때문에 당장 내리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말도 통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몇 배는 더 괴로워진 거 있죠. 그리고 지하철은 공공장소라서 보통 조용히 타고 있는 게 에티켓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키운 채로 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보통 공공장소니까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지 않나요? 핸드폰에서 울려대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지하철 안이 다 울릴 정도로 엄청 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다 보니 시끄러워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번 내렸다가 다음 열차를 탔던 적도 있다니까요. 중국의 지하철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저는 한국도 분명 근처에 있는 나라니까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 서울의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의 지하철과는 정말 수준이 다르더군요. 일단 지하철을 타려면 표를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역 안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로 갔는데 승차권 발매기의 언어를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아주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버튼을 보고 저는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마치 독일 지하철에 표를 사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표를 뽑을 수 있었죠. 그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 있는 노선도를 보니까 전부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하철에서처럼 중국어를 알아야지만 읽을 수 있는 그림 같은 엉터리 영어가 아닌 저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영어였죠. 정말 반가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표기를 해주는 것 말고도 역이 멈출 때마다 어떤 역인지 알려주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안내 방송 안에서도 항상 영어로 어떤 역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착각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심지어 특정 역에서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역에서 이런 식의 안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야말로 외국인 관광객이 마음 편히 제대로 관광하러 올 수 있는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들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나요? 중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에서는 다들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향이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지 않다 보니 정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잘 씻고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니 캐리어를 큰 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짐이 많으니 서 있을 때 힘들어 했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본 어떤 한국인 남성분이 저보고 앉으라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거 있죠. 정말 그땐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분께 배려를 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중국 지하철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이 다 울릴 정도로 시끄럽게 노랫소리를 틀어대는 바람에 엄청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반면에 한국의 지하철 내부는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모두들 하나같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조용히 이동하는 분위기였고 대화를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소근거리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한정식을 파는 아주 유명한 맛집으로 갔어요. 이 식당은 한국의 건축미를 잘 살린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자 종업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줬고 유창하게 영어로 몇 명이서 왔냐고 제게 물어보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했었나요? 분명히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제게 말을 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만약 영어로 제가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거의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무시했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번역기를 겨우 돌려서 중국어로 어렵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게 대답해 주면서 사람을 되게 민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종업원도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제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식당 종업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체 한국인들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라니까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한정식 메뉴 중에 가장 인기 있다는 메뉴들을 시켰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들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맛 자체도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맛있었고 밑간도 너무 짜거나 달지도 않다 보니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본 게 얼마만인지 한국 음식은 정말 최고였어요. 중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정말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우선 음식 자체가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가급적 편견 없이 다양한 음식의 맛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중국에서는 제가 먹기 거북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보기만 해도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향신료가 워낙 강하다 보니 제가 중국에서 음식을 먹는 동안 끝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파는 시장이 있길래 한번 방문해 봤는데 시장 안에서 무슨 음식인지도 모를 이상한 냄새가 나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장 밖에서 냄새만 맡고 시장 안을 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우월한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매너 역시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책자 같은 걸 들고 제가 앉아서 밥 먹고 있는 테이블에 펴놓더니 제게 중국어로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식사하는 사람에게 와서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눈치껏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사라고 제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고 있던 도중이라 얼른 식사를 마치고 싶어서 번역기 앱으로 저는 구매하지 않을 거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한번 해주니까 말이 더 빨라지면서 물건까지 내놓으면서 대놓고 물건 판매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주문해서 나온 음식들은 전부 식어가고 있었고 정말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하는 수 없이 뭐라도 사줘야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했죠. 그제서야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챙겨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똑같이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잡상인이 떠나자 저 멀리서 어떤 아이들이 둘이서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형제처럼 보였는데 치고받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통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부모님이 그만 싸우라면서 말리고 혼내지 않나요? 중국인 부모들은 이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음식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밥만 정신없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인성에 너무나 화가 났고 남은 음식을 내팽개친 채로 식당 밖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중국에서의 그 형편없던 식당과는 다르게 제가 갔던 한정식 식당은 개별적으로 방이 나눠져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종업원을 불렀을 때 빼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다른 방에서도 조용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따뜻할 때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다시는 중국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좋았어서 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방문하게 될 것 같네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또 방문하면 그때처럼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